일단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을 먼저 보유를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당선인 신분 때 정권 인수를 하기 위해 인수팀을 꾸립니다. 그 인수팀장에 누가 지명되냐면 바로 이종찬이가 지명이 되는 겁니다. 이종찬이는 육사 출신 청주회 회원으로서 중앙정보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종찬이가. 그런데 이종찬이는 그 직전에 하나회가 신군거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할 때, 그때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정당의 주요한 요직을 다 해먹고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김대중이가 당신이 인수팀장을 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기아당의 같은 조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선포했을 때 이종찬이와 김대중이가 쿠데타를 모의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보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깊은 기아당의 동지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종찬이를 정권 인수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인수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첫 번째 정보기관의 장,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습니다. 안기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종찬이가 안기부장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앞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었었던 김홍일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안기부의 모든 사항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김대중이가 재야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원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성이고, 또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는 엄삼칼이라는 사람까지도 김대중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김대중 동교동 자택에 끝에 가면은 안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가. 따로 무슨 별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집의 한쪽을 안가로 사용하면서 매주 거기서 정보부의 동향을 보고를 받은 거죠. 김대중이가. 이것은 북한과 달리 자신이 직접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김홍일은 이 중앙정보부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있던 인물로서 안기부 권한을 이어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종찬이가 책임자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모든 간섭을 다 김홍일이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이와 김대중이 바로 이종찬과 정성홍이 어떤 관계냐, 1980년 5월 18일 날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두 사람이 국가 내란 혐의로 체포돼 갈 때, 이종찬이가 김대중 신문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김대중의 뒤를 다 봐준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의 뒤는 바로 정성홍이가 바깥으로 다 풀려 나올 때까지 사식을 제공하면서 뒤를 다 봐줬던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바로 김홍일이가 중앙정보부를 다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안기부를 인수할 때 앞장을 섰던 것이고, 그때 바로 구 정권,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제 곧 정권이 바뀌니까 잘려나갈 그 사람들이 대비를 했던 공작이 바로 청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청풍 사건은 김대중이가 직접 자기가 이 민주당 쪽에서 고소를 한나라당을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맞는 것처럼, 이해창이가 총을 쐈다 안 쐈다, 돈을 줬다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구 안기부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걸렸던 공작이었는데 거기 바로 이종찬이하고 김홍일이가 걸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 이해창이가 원래 대법관 출신인데다가 법에 밝으니까 재판을 할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궁을 다시 구안기부 쪽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추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쓴 게 바로 최인수라는 사람, 북한 최인수라는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지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 게 지금 망해서 요 모양 요 꼴로 돼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국과 북한의 선악에서 놀아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인수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최인수를 김대중의 국정원이 중국에 가서 제3국인 중국에서 또 중국 사람도 아닌 제3국인 북한 요원을 안기부로 강제로 납치해다가 고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풍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공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종찬이하고 김홍일이가 그렇게 알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공작원들이 그렇게 잡아다 고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속은 겁니다. 최인수라는 사람은 총통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김정일이의 외화벌거리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굉장히 어렵고 200만이 아사장안하고 뭐 이렇게 힘든 시절에 동이 없을 때 김정일에게 외화를 공급했던 중요한 인물을 띈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미 많은 돈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최인수는 대한민국 사람도 그 당시에 현금 1억 원을 갖기가 힘들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최인수가 그 당시에 현금 1억 원을 대한민국의 미수금으로 갖고 있을 때입니다. 미수금으로. 그 정도로 그는 북한에서 부자였었는데 이 사람을 안기부로 잡아다 고문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들자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고문실자들은 눈을 보고 압니다. 이게 진짜 모르는지 버티는 건지. 진짜 모른다고 판단해가지고 좀 기다려 해놓고 옆방에서 회의를 하는 사이에 이 사람도 공작원 출신인데 얼마나 신출귀몰하겠습니까? 바로 도주를 해가지고 일단 택시를 타고 한나라 당사로 도주를 했는데 그날 토요일이라 당직도 없이 문 닫고 가버린 겁니다. 이 한나라당을 주로 그 당시에도 뭐 꽃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먹고 노는 당, 꿀 빠는 당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당직자 한 명 없이 샷다를 내려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최인수가 가버리니까 아무도 없어. 택시비도 없어.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중앙일보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앙일보사로 갔더니 거기는 당직자가 있어가지고 당직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직자가 택시비를 줘서 보내고 휴게실에 좀 기다려. 왜냐하면 오늘 내일 돼야지 출근을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해갖고 당직실에서 보호를 해줬고 그 당직실에서 보호가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회장이 출근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담당자가 이철호라는 기자인데 젊은 기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북한 사람인데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도망을 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기부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찾는 사람 있냐 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기부에서는 이종찬이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걸 놓쳤으니까 큰일 난 거죠.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정보기관에서 제3국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을 납치에다가 고문을 했다가 놓쳤어. 이게 신문에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인사라고 전 세계에다가 자랑을 했던 김대중이는 끝나는 거죠. 김대중이는. 그런 상황에서 딱 중앙일보사에 연락 오니까 불이 나게 가가지고 최인수를 임수를 일단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최인수를 때릴 수가 없죠.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앙일보사의 입을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앙일보 관계자들 위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회장을 회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중앙일보 회장을. 그런데 그 주에 당연히 홍석현 회장은 삼성 총수인 이건희 회장한테 그 사실을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그 보고를 했고,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팀이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부는 중앙정보부보다 더 정보력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총수와 자기 정보팀들을 가동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최인수 사건을 일본의 비밀리에 통보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을 안기부로 납치해서 고문했다,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자 일본에서는 일본 정보부가 그 사건을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일본 수상 오부치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 거죠. 수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김대중 오부치 회담입니다. 7월 18일 날 최인수가 그렇게 돼가지고 8월 2일 날 오부치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사이에 중앙일보에서 삼성으로 보고가 되고 삼성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일본에 미고가 됐고, 일본에서 일본 정보팀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부치 수상한테 통보를 했고, 아주 긴박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서 8월 2일 날 김대중한테 오부치가 전화를 해서 회담하자, 이런 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한국과 일본의 신업협정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김대중의 사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정이 딱 한 달 만에 결정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놓고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연막을 친 겁니다. 많은 바로 그것이 이 최인수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일본이 요구했던 독도를 넘겨준 겁니다. 당시 안기부에 있던 요원들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가 들었는데, 신호협정이라는 것은 독도 수역,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독도 수역을 한국만 단독으로 관리했는데 독도 수역을 일본과 공동 수역으로 관리하면서 그 공동 수역 안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면 계약으로 독도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또는 어떤 그 이면으로 써준 한일 간의 비밀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보거나 또는 공작원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벌써 그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수역이 그렇게 넘어간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인수 사건이 일단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일본에 넘겨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 해군이 독도 방어 훈련하면 직접 군함을 몰고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